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자, 여러분 해설에 그 문항 분석에 제가 좀 오류를 한 것 같아요. 리비도가 항문에서 생식기로 이동한다. 이게 남근기거든요. 근데 항문기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설을 달면서 그 부분을 좀 실수했습니다. 자, 에릭슨의 발달 단계 중에 가시기에 해당되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먼저 에릭슨이 나왔습니다. 자, 에릭슨이 나왔는데 주제, 심불, 자수, 주제 이건 3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근열입니다. 근열. 자, 근련성 대 열등감 이게 4단계가 되고요. 정체감 형성 대 역할 혼미는 5단계 청소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4단계니 프로이트로 이야기한다면 프로이트로 말한다면 구항남잠 잠복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복기에 해당된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비도가 몸 전체에 잠복된다. 당연히 잠복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학령기거든요.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학령기입니다. 학령기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죠. 동성친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습득한다. 맞습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또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자, 구순적 경험을 통해서 이건 구강기죠. 당연히. 구순기라고도 하는 건데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비도가 항문에서 생식기, 이게 남근이거든요. 자, 남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문에서 생식기로 이동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남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남근기다. 남근기가 바로 이제 3단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었던 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기억과 니은이 옳은 내용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는 아동 A가 속한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아동 A는 자신이 낮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 그 다음에 아직 오후가 아니에요. 이게 결과. 그런데 미성숙하죠. 이거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자, 낮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후가 아니에요. 전환적 추론입니다. 이 전환적 추론은 언제 이루어지죠? 당연히 전조잡기죠. 전조잡기 때 전환적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요새 힘든 일을 해서 아파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요즘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환적 추론의 또 다른 사례가 됩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따짐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것을 우리가 전환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조잡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관적 사고 전조잡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역적 사고는 언제 합니까? 구체적 조잡기 때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상징놀이를 하는 시기가 언제죠?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상징놀이 하는 시기는 전조잡기가 됩니다. 전환적 추론 나왔네요. 전조잡기입니다. 중심화 경향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언제 됩니까? 전조잡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쉽죠? 자,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생아입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때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후각이 발달되고요.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각이 잘 발달되지 않아 가시거리가 짧다. 이것도 당연히 맞겠죠. 왜?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반사, 즉 반사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1개월 이내입니다. 끈적거리고 냄새가 없는 태변을 보는 거 맞습니다. 렘 수면의 비율이 일생 중에서 가장 낮다. 자, 우리가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는데요. 자, 렘 수면은 I, 그 다음에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을 역설적 수면이라 합니다. 역설적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은 우리가 푹 자는 걸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눈동자의 운동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 수면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자, 비렘 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수면을 말합니다. 아예 푹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서파 수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잘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인들은 이 렘 수면이 25%를 차지해요. 비렘 수면이 75%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비렘 수면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상 많은데 이때 신생아,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는 역설적 수면과 서파 수면,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설에 렘 수면의 실력 따지기도 넣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생후 1개월에 대한 신생아 발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마샤의 정체감 유형에 대한 건데요. 옳게 분석한 것은 입니다. 사례가 짧습니다. 부모님은 유아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A는 아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답니다. 혼미죠. 이건 혼미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쪼개 볼게요.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유예 단계입니다. 정체감 유예가 됩니다. 정체감 유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유아교사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유실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정체감 유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해 본 적이 없다잖아요. 이거는 혼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 두 가지도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마샤의 정체감 유형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두뇌, 신경계 발달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편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편도체는 정서와 감정을 광장해서 정서 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서 기억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포스러웠던 기억들, 불안했던 기억들 있죠. 그건 편도체가 관여합니다. 편도체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은 이러한 공포스러운 반응,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 반응도 힘들고요. 그래서 편도체가 정서기억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관련성이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잖아요. 자,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싸울 거냐 아니면 도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 합니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은 위협적인 상황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때 관여하는 것이 교감신경계입니다. 이때 관여하는 것이 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투쟁, 도피 반응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각피질의 시냅스 형성입니다. 시각피질의 시냅스 형성은 출생 후 1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시각피질의 시냅스는 시각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각신경세포와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출생 후 1년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각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베르니케는 언어 산출, 브로카는 언어 이해를 담당한다. 틀렸습니다. 베르니케가 언어 이해입니다. 베르니케가 언어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카 영역이 언어 산출입니다. 언어 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 산출은 뭐겠어요? 네, 표현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니까 표현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 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 언어 표현, 배, 언어 이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부, 전, 배, 측, 부전, 배측 이거 암기법인데 제가 나름대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전, 배측은 뭐 같아요? 네,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축두엽에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은 축두엽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축두엽, 전두엽, 축두엽, 부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 언어죠. 그래서 언어니까 우반구가 아니라 좌반구가 되겠죠. 좌반구의 전두엽, 좌반구의 축두엽과 연관성이 있다. 좌반구는 언어 중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되죠. 부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배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4번이 답이고요. 출생 이후 전두엽 피질, 그냥 전두엽 피질만 하시면 돼요. 활성화로 인지적 통제 기능이 점차 향상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전두엽이 바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이 바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고차원적 인지 기능.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피질의 활성화로 인지적 통제 기능이 점차 향상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 뇌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다음 행동이 처음 나타나는 또 나옵니다.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의 하위 단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혜수가 곰 인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엄마가 손으로 인형을 딱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이 뭐예요? 혜수는 인형 앞을 가로막은 엄마 손을 치웁니다. 그리고 인형을 잡습니다. 치우고 인형을 잡습니다. 치우고 인형을 잡는다. 이게 바로 협응이 일어난 거죠. 협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엄마의 손을 본 다음에 치우고 인형을 잡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운동 협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개의 도식이 협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차 도식의 협응이라고 합니다. 2차 도식의 협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차 도식의 협응을 할 때는 자신과 환경의 협응이 이루어진다. 자신과 환경의 협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환경에서 엄마가 인형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보고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치우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과 환경 간의 협응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시각운동의 협응도 여기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2차 도식의 협응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8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8개월에서 12개월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연 모방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연 모방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했나요? 18개월에서 24개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두 가지 도식을 협응한다. 말씀드렸죠? 네. 두 가지 도식을 협응한다. 2차 도식의 협응이다. 2차 도식의 협응이라고 하죠. 이 하위 단계 이름을. 자, 처음에 반사활동기, 1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 반응, 상징적 표상 단계, 하위가 6단계가 있잖아요. 자, A 납 B 오류가 나타난다. A 납 B 오류. A가 아니라 B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위치 오류라고 하거든요. 위치 오류라고 합니다. 이 오류가 바로 이때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최근에 어떤 것을 놔뒀던 장소보다 예전에 그것을 발견했던 장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무언가를 찾을 때 최근에 봤던 것보다는 예전에 발견했던 장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장소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위치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 납 B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해설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용속성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는 소리죠.
과정 중에 있다. 형성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놔두었던 그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놔뒀던 장소에 그 존재, 대상물이 또는 사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 맞습니다. 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시행착오적 시도가 나타난다. 이거는 직립보행이 가능한 12개월에서 18개월의 3차 순환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3차 순환 반응. 그래서 시행착오적인 시도, 즉 새로운 실험이라고 하죠.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3차 순환 반응이에요. 답은 5번이 됩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죠.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 12번 문제 해설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바로 아래에 있는 3차 순환 반응의 해설 말고요. 문항 분석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항 분석에 보면 그 2번에 감각운동기의 제4의 하위 단계 2차 도식의 협응이 보이시나요? 네,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보진 않는데 거기 첫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학습된 행동 양식과 도식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둘째, 유아는 대상들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별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문항 분석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은 그 박스 위에, 문항 분석 박스 위에 보면은 A 납비 오류가 있어요. A 납비 오류 동그라미 3번. 이 2차 도식의 협응식의 아동들은 A 납비 오류가 나타난다. A 납비 오류는 위치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대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각을 통해 더 이상 탐지될 수 없을 때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성향입니다. 대상 개념이 출현하는 더욱 분명한 표시는 8개월에서 12개월쯤에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이때 나타나는데 그 다음 밑줄 친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시기의 영아는 감추어진 대상을 또는 사물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보다 예전에 발견했던 장소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A 납비 오류는 위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DSM-5의 지적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능의 결함도 있지만 적응의 결함까지 동시에 나타나야 우리가 지적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4가지로 명시합니다. 첫 번째가 경도입니다. 두 번째가 중등도입니다. 세 번째가 고도고요. 마지막이 최고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현재 심각도를 명시하고요. 두 번째, 장애는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발달 시기 동안에, 즉 지적인 측면이나 적응적인 측면의 발달 시기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개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실행적인 영역에서 결함이 나타납니다. 자, 개사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개념, 사회, 실행, 개념, 사회, 실행, 개사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의 결함만으로 진단낼 수 있다. 아니고요. 자, 지적 기능의 결함 플러스 적응 기능의 결함까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진단이 가능하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임상평가와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가로
확인된 지적 기능의 결함. 이게 이거예요. 지적 기능의 결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기능의 결함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뭐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임상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함이 발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지적장애 진단기준 DSM-5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지적장애는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에서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양쪽 모두 현관펜 밑줄, 양쪽 모두 결함을 나타내는 발달적 시기에 출현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무엇입니까? A의 끝자락을 보시면요. 지적기능의 결함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지적기능의 결함의 현관펜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요. 개인적인 독립성이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발달적 표준과 사회문화적 표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적응기능에서의 결함,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적응기능에서의 결함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지적결함과 적응결함은 시작, 발달적 시기에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된다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돼요. 모두 충족돼야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아래 보시면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네 가지로 명시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12문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